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자, 처음 뵙겠죠. 네. 자, 교재 보시면 이제 부동산 우리가 학기론 기초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기론 기초과정.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몇 번 칩니까 하면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칩니다. 한 번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 치요. 그러니까 올해 26년도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에 한 10월 31일 날 그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과목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공인중개사는 1차하고 2차가 있습니다. 1차, 2차. 그러면 1차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하게 되면은 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법. 그 다음에 부동산 학계론. 그래서 민법과 학계론, 요게 1차 과목이에요. 그럼 2차 과목은 뭐 있습니까 하면은 2차 과목에는 공법이라는 게 있고, 공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률. 그 다음에 세법 있습니다. 세법. 그 다음에 등기 지적이 있습니다. 등기 지적. 그래서 이쪽은 1차 과목이고 이쪽은 2차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 칠 때 1차 과목은 합격하게 되면은 1년 후에 2차 과목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 2차 같이 동차 공부하시다가 요거는 걸렸는데 2차가 떨어졌죠. 그러면 내년에 2차 시험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2차가 걸렸죠. 1차가 떨어졌죠. 그건 안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우리가 1차 과목이 2차 과목이 있다면은 1차 과목은 무조건 합격하셔야 됩니다. 1차 과목이 떨어진 상태에서 2차 과목이 걸렸다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1차 과목을 합격하고 나면은 2차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2차만 치시면 된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은 점수가 평균이 몇 점 돼야 됩니까 하게 되면 평균이 요거는 60점 돼야 됩니다. 60점. 얘도 60점. 그 대신 꽈락이 있어요. 꽈락. 꽈락이 몇 점? 40점입니다. 40점. 그럼 예를 들어서 민법을 40점 받고 얘를 80점 받으면 요건 합격이에요. 40점 받고 8점은 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의 특징이란 것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너무 어려워하는 것들은 굳이 뭐 이렇게 나중에 버리시면 돼요. 우리가 마치 뷔페 가면 음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골라 먹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란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란 것은 뭐 특히 여성분들한테 대해서는 거의 뭐 신의 자격증이죠. 나중에 애들 다 이제 결혼시키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회에 나가고 싶을 때, 사회에 발돋움하고 싶을 때 이 자격증이 엄청 좋은 자격증이 되고, 그리고 남성분들은 보통 이제 요즘은 또 퇴직하시고 요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세요. 퇴직하시고 자기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사소한 일 보면서 이렇게 또 노예에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하고 1년 동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취득하기에는 충분한 어떤 자격증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공부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하게 되면은 우리가 1월달부터 해서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 8월달, 9월달, 10월달이 나옵니다. 10월달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1, 2차 동차역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한 5월달 안에 1차 과목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5월달 안에 1차 과목 성적이 나오셔야 돼요. 요 5월달 안에 1차 과목 성적이 나와야만이 나중에 6, 7, 8, 9,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2차 과목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이때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하면 불안하죠. 5월달 말까지 1차 성적이 안 나오면 불안해. 그럼 이때 6, 7월 달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2차 공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1, 2차 동차가 어려진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 2차 동차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5월 30일까지는 1차 과목 성적을 조금 내주셔야 됩니다. 그럼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초반기에는 한 6대4 또는 7대3 정도로 해서 1차 과목 비중을 높여 주셔야 됩니다.
1차 과목 비중을 좀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원에는 이제 학원의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죠. 11월 달, 12월 달.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학원의 어떤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여러분들이 따라주시면 돼요. 따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공부하는 데는 답이 없죠.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그냥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반복하는 게 없겠어. 그래서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니는 젊어서 좋겠네 하지만은 젊은 친구 미칩니다. 자기도 몰라. 예, 그래서 그 정도 젊고 나이 들었다는 어떤 차이가 아니고, 요거는 반복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 차이를 보시면 돼요. 똑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반복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에는 뭐 합니까 하게 되면은 11월 달, 12월 달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습관을 기르는 어떤 달이라 보시면 돼요. 뭐 지금까지 물론 공부를 또 해오시고 계속 책을 보고 오셨던 분도 계시겠지만은 보시면은 보통 이제 공부를 좀 접어두셨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은 그런 어떤 습관을 가지는 달이라 보시면 돼요. 학원에서 3시간. 그 다음에 집에서는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책상에 앉는 습관을 여러분들 기르는 달이라 보시면 돼요. 나중에 합격은 어떤 분이 합니까 하게 되면 딱 하나죠. 합격은 어떤 분이 합니까 하면 습관이 잘 된 분이니 합격을 다 하세요. 요즘 우리도 그렇잖아. 노후 대책이 뭡니까 하면 노후 대책이 뭐예요? 나는 노후에 뭘 하겠다 막 이런 어떤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젊을 때의 습관이 결국은 그게 노후 대책이 된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 공부 과정은 뭡니까 하게 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엉덩이 힘 키우는 달입니다. 엉덩이 힘 키우는 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잘 몰라. 예, 설명해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시간 동안 꾸준히 앉아갖고 한번 책상에 앉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셔갖고, 그 다음에 책상에 앉아갖고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는 꼭 이렇게 앉아있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뭐 본인이 유튜브를 보든, 인터넷을 넷플릭스를 보든, 디즈니를 보든 상관없어. 어쨌든 책상에 1시간, 2시간 정도는 앉아있는 그 습관 기우는 그 공부하는 게 이게 11월 달, 12월 달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 과정은 너무 여러분들이 힘을 주지 말자. 예, 힘을 주지 말고 뭘 키우자? 습관을 키우자. 습관을. 학원에서 몇 시간? 3시간. 집에서 몇 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책을 볼 수 있는 습관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은 계속 여러분들하고 오면서 11월 달, 12월 달 거치면서 계속 그 과목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하세요 하면서 다 가르쳐 줄 겁니다. 그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거창한 어떤 계획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학교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른 것을 보시면은 전부 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민법, 공법, 중개사법, 지적법, 등기법, 세법, 다른 것들은 다 법으로 되어 있어.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부동산 학교론만 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개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그 과정으로 똑같이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부동산 학개론은 개론 논리이기 때문에 출제하는 사람들마다 성향이 좀 틀릴 수가 있어. 결과는 똑같은데 내용하는 과정이 출제하는 사람들보다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이해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개론은 이해도가 또 엄청 중요해요. 이해도가 중요한 방면에 암기할 거는 좀 해야 되겠죠.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은 첫 시간에 뭐 칩니까 하면 첫 시간에 요거 칩니다. 첫 시간에. 시험 문제를 딱 펼치면 1번이 딱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1번에. 이제 조금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피드가 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저와 같이 공부해 가면서 나중에 요것도 스피드 좀 키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견을 잘하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쓰는 용어 자체가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달라지기도 하고. 요즘 우리가 2020년도, 2025년도에 이슈가 뭐가 됩니까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요즘 경제를 보면은 이슈는 달라져요. 달러.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자율 이런 것들이야.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이슈라 봐야 돼요. 그런 과정을 갖다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다 비웁니다. 다 비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요거 학교론 요리라든가 이런 어떤 중개사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대한민국 어쨌든 간에 기성연결 부동산이죠. 대한민국 어쨌든 간에 기성연결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부동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같이 한 번씩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 이슈가 되는 예를 들어서 환율 관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자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채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면은 나중에 뭐가 넓어집니까? 아무래도 지식이 좀 넓어지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가볍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볼까요? 자, 교재 보시니까 부동산학교는 기초과정 되어 있습니다. 기초과정 한 장 넘겨볼게요. 자, 파트 1번을 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파트 1번 보니까 총론 되어 있죠. 총론. 자, 파트 2번에 한번 볼게요. 2번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론 파트 되어 있습니다. 경제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뭐 나와 있어요? 시장론 나와 있습니다. 시장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정책론 나와 있습니다. 정책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뭐 나와 있어요? 다섯 번째 보니까 투자론 나와 있습니다. 투자론. 여섯 번째 금융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개발.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 있습니까 하면 감정평가 이론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학교론 파트는 이와 같이 8개의 파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트마다 보통 한 5문제 보시면 돼요. 5문제. 5문제 봐야 되는데, 여기에 총론 파트 여기는 보통 이제 3개에서 4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 나서 평가에서 나머지 파트에서는 그냥 보통 한 5문제가 출제가 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2번부터 7번까지는, 2번에서 7번까지는, 여기까지는 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출제자가 3개 낼 때도 있고 아예 안 낼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1번과 8번은 총론 파트하고 감정평가는 얘는 시험 문제 4개, 얘는 6개에서 7개 꼭 나와요. 꼭 나와요. 그러면 얘 3개, 4개, 6개, 7개 하게 되면 전체 몇 문제입니까 하면 40문제예요. 40문제. 40문제의 25%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면 1번과 8번이 갖고 있다 봐야 돼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40문제의 25%를 갖다가 1번과 8번이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얘들도 중요하죠. 얘들도 중요하는데 얘들은 출제에 나오는 개수가 변수가 있어. 변수가. 내가 여러분한테 5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해도 얘가 3문제 나올 수도 있고 얘가 7문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1번과 8번은 똑같아요. 1번과 8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총론 파트하고 감정평가 요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학교론의 핵심 파트는 뭡니까 하게 되면 핵심 파트는 요거죠. 경제론, 그 다음에 투자론, 그 다음에 감정평가. 경제론, 투자론, 감정평가. 그러면 경제론 파트에서 뭐를 다룹니까 하면 여기서 뭐 다루겠습니까 하면 수요 공급이라는 걸 다룹니다. 수요 공급. 사고자 하는 것은 수요, 팔고자 하는 것은 공급. 수요 공급을 다룬다 봐야 돼요. 그러면 경제론 파트에서 수요 공급의 수하고, 그 다음에 투자론 파트에서 투,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서 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는 메인 파트를 갖다 우리는 수투감이라 그럽니다. 수투감. 그래서 최소한 1, 2월 달 정도까지 수투감 정도, 요 정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요 정도. 11월 달, 12월 달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딱 숙제 3개만 드릴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시면 되고, 엉덩이 힘만 조금 길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11월 달, 12월 달은 무슨 습관?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 여러분, 나이도 여러분들이 뭐 방송이나 보면 100살까지 산다잖아요. 100살까지. 100살까지 산다는데 뭐 퇴직 60에서 65세 퇴직하고
요 한 30년을 갖다 뭐 할 건데. 그죠? 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은 여러분들 뭐 봐야 됩니까? 결국 뭐 봐야 돼요? 책 봐야 돼요. 결국 그냥 책 보는 수밖에 없어. 뭐 고전학을 보든지 인문학을 보든지 뭐 세계사를 보든지 한국사를 공부하든지. 결국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학원에 이렇게 오게 된 동기는 결국은 내가 나이 들어도 뭐를 보기 위하여 책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보시면 돼요. 물론 젊을 때부터 해갖고 막 이렇게 막 책을 꾸준히 보는 사람들은 좋아. 근데 젊을 때는 책을 꾸준히 볼래도 볼 시간이 많이 없죠. 아, 친구들 만나 술 마셔야 되죠. 뭐 맨날 회의해야 되죠. 출장 다녀야 되죠. 하니까 그런 시간이 거의 없어. 그리고 돈도 좀 많이 버니까 또 뭐 시간도 노는데 많이 할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이 들고 이제 나중에 60 퇴직하고 나면 이제 그때 뭐 할 겁니까? 그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한두 번이고, 해외여행 갔던 것도 한두 번이야. 뭐 골프 치는 것도 한두 번이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책을 접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학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기본서가 아마 이번 주에 아마 올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아마 다음 주부터는 기본서가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하게 되면은 책 교재 오기 전까지 제가 수요 공급 투자론 감정평가를 약간 요약 정리한 파트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볼게요. 1번에 보니까 거기에 부동산학 총론돼 있죠. 부동산학 총론. 요겁니다. 요거. 총론. 자, 그 다음에 한 장씩 넘기시면은 자, 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보니까 경제론 파트 되어 있습니다. 경제론. 경제론 파트 보니까, 거기 안에 보니까 전부 다 뭐 수요 공급 되어 있죠. 경제론 파트에 보시면은 뭐 전부 다 수요 공급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겨볼까요? 예, 쭉 넘기셔가지고. 자, 3장에 보니까, 투자론 되어 있습니다. 투자론 요겁니다, 요거. 예, 투자론. 자, 투자론을 보시면은, 거기 1번에 보시면, 지렛대 효과 이런 것들. 지렛대 효과,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위험과 오른쪽에 보니까 수익 이런 것들. 위험과 수익. 넘기시면은 뭐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폐의 시장 가치.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 이런 것들. 여러분 일상생활에 다 쓰는 용어들입니다. 다 쓰는 용어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14페이지 보시면 이제 감정평가론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론. 그래서 감정평가는 요거는 뭐 과목 자체가 좀 어렵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시험에 나올 만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안 배웁니다. 시험에 나올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배운다 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공인중개사 시험 치고 또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예. 감정평가는 근데 희한하게 지금 50살 넘어가고 걸린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젊을 때 보면은 뭐 공인중개사 시험 접했다가 그 다음에 또 주부들 한 5년 정도 공부해가지고 또 감정평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거 배웁니다. 이런 거. 자, 맨 앞으로 넘어올게요. 1페이지. 살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그 힘든 과정이요. 제일 뭐가 힘듭니까 하면은 반복하는 게 힘듭니다. 그죠? 반복하는 게 힘들어. 아침에 계속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힘들어. 한두 번 되는데 계속 자기가 살아가면서 평생을 한다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는 막 책상에 앉아서 일기도 좀 쓰고 낙서도 좀 하고 자고 싶은데 그것도 힘들어. 예, 안 돼. 근데 좀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해보면 힘든 게 아니고 뭐예요? 귀찮은 거야. 예.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중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귀찮아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귀찮은 것들 하나하나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과정이 그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대 갖고 살아갈 그게 아니죠. 예. 그래서 조금 자기 전에 귀찮지만 한 30분 책상에 앉아고 낙서도 하고, 좀 귀찮지만은 좀 일찍 일어나고 운동도 좀 하고, 그죠? 예. 귀찮지만은 친구들도 좀 챙겨보고, 막 저한테 전화하려니까 귀찮다 하지 말고 좀 친구도 챙겨보고 문자도 한번 해주시고, 괜찮지만은 좀 이렇게 또 불러내가 밥도 한 그릇 같이 하고, 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이 어려운 게 아니고 뭐다고요?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겁니다. 예. 자, 1번에 총론 파트 한번 볼게요. 총론 파트.
자, 거기 보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 복합 부동산이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학계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일어난 일들을 요걸 학문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을 정리한다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 복합 부동산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이야. 근데 뭘 모른다고?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용어를. 자,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토지하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다 볼게요. 이 가치 건물 거래합니까? 따로 거래해요. 부동산 거래할 때 같이 거래한다, 그죠? 왜? 아파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아파트 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 여러분들이 토지 건물을 같이 거래한다 그래. 근데 등기부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가 건물 등기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아파트 원래는 우리가 토지 지분과 건물이 따로 되어 있죠. 근데 거래할 때 어떻게 해요? 같이 거래합니다. 이런 부동산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복합부동산이라 그래요. 복합부동산.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밖에 나와서 토지 건물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거래하셔야 돼요. 원칙은 어떻게 하는데? 원칙은 따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니까 뭐 거래할 때 그냥 같이 거래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동산을 뭐라 한다고? 그걸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복합부동산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부동산 활동의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래요. 토지 건물은 원래는 어떻게 돼 있는데 따로 돼 있는데 일체로 거래하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런 부동산을 말한다고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신은 아파트를 제한 나머지는 전부 다 토지 건물을 어떻게 한다고? 따로 거래합니다. 자, 큰 식당들 있죠. 울산도 마찬가지이지만 큰 대형 식당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울산에 뭐 유명한 큰 식당 하나 있다 볼게요. 그럼 여기 몇 토지가 있어. 그럼 요 토지가 전부 다 식당 주인 거겠습니까? 아니야. 토지는 필지마다 주인이 다 틀려. A, B, C, D.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토지 주인을 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뭘 빌립니까? 지상권을 빌립니다. 아시겠죠? 지상권을 빌려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건물을 세워갖고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한다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걸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따로 거래해야 된다니까. 요게 원칙적인 부동산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사시기 때문에 아파트 사시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할 때는 토지 건물을 같이 거래하죠. 이런 부동산을 말한다고 그걸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복합부동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학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냥 전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전부를 뭘 한다고 그냥 모르던 용어를 여러분들이 비우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모르는 용어들을 비우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부동산 학의 측면입니다. 부동산 학의 측면에 학자들이 보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보시면 돼요. 활동상의 부동산을 뭐라 그러고 복합 부동산. 활동상 여러분들이 활동상에서 토지 건물 같이 거래하는 부동산을 뭘 한다고? 복합 부동산.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뭘 한다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어떤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 복합적으로 되어 있더라. 부동산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 복합적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요 세 개가 뭡니까 하면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더라. 어떻게? 세 가지죠. 법률과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경제는 아무래도 수익성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 이건 환경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학문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본다고? 세 개로 본다고. 법률, 경제, 기술로 본다고. 그리고 법률 경제는 요거는 눈에 보이죠?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린 무형적 측면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기술은 요건 눈에 보입니다. 요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유형적 측면이라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법경기 하나 기억해 놓겠습니다. 법경기.
부동산은 두 가지다. 복합부동산과 복합개념의 부동산인데, 복합부동산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 토지, 건물, 일체로 관한 부동산을 말한다고. 복합부동산. 그런데 학자들이 부동산을 볼 때는 어떻게 한다고? 법률, 경제, 기술을 본다고. 자, 법률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협의의 부동산과 그 다음에 플러스 광해의 부동산. 법률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해의 부동산으로 본다 볼게요.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좁은 부동산. 좁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는 민법상의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민법상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광해의 부동산은 넓은 부동산이라고 봐야 돼. 넓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좁은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요걸 포함시키고 나머지 뭘 받고 준부동산을 받으면 이거는 광해의 부동산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부동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1, 2월 달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 개념으로는 좁은 부동산과 넓은 부동산이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좁은 부동산은 어디 표시되어 있는데 하면 민법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민법 99조 1항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성에서 봤을 때 부동산의 개념은 경제적 개념입니다. 5가지. 부동산이라는 것은 나의 자산이다. 나의 자본이다. 그 다음에 생산재이다. 그 다음에 소비재이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상품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부동산을 어떤 경제적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의 자산이고 자본이고 생산재, 소비재, 그 다음에 상품으로 되어 있더라. 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자산이란 것은 뭡니까? 자산과 자본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습니까? 요거. 자산, 자본. 자, 이 집이 10억짜리 집이에요. 나는 이 부동산을 10억에 샀어. 얼마를 빌려갖고? 6억 빌려갖고. 나한테는 얼마 있는데? 4억 있는데. 부동산을 갖다 우리가 10억짜리 부동산을 내 돈 4억을 들고 6억 대출받아 샀습니다. 이때 자산은 얼마예요? 나의 자산은 10억. 나의 자산은 얼마? 10억. 그러면 자산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에서 여기 돈이 될 수 있는 화폐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가치를 뭐라 그럽니까? 자산이라 그래요. 빚도 포함되겠죠, 물론. 빚도 포함된다 봐야 돼. 근데 자본이나 지분은 무슨 말입니까? 내 자본 얼마? 4억. 내 자본 얼마? 4억이라 봐야 돼. 6억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부채라 보시면 돼. 자, 그럼 여기서 한 그럼 하나 비워볼게요. 자, 우리가 시중에 보니까 LTV 이런 말 많이 씁니다. LTV라는 것은 대부 비율입니다. 대부 비율.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채 비율. 아시아나항공이 부채 비율이 700%를 넘는 바람에 아시아나항공이 부채 비율이 700%를 초과하는 바람에 대한항공하고 합병을 하게 됐죠. 그래서 부채 비율. 그 다음에 LTV 계속 라디오 방송에서 LTV 소리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LTV라는 것은 영어로 뭡니까 하면은 대부 비율.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빌린 돈.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빌린 돈. 이걸 말한다고? LTV, 대부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대부 비율 몇 프로예요? 60%죠. 대부 비율 몇 프로? 60%. 지분 비율 몇 프로? 40%. 그럼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요거는 내 돈에 대한 남은 돈.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내 돈, 내 지분에 대한 이거는 부채라 봐야 돼요. 부채. 대부 비율이라는 것은 전체 부동산 가액, 나의 어떤 부동산 가액, 자산에 대한 뭡니까? 부채라 봐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모든 것들을 용어로 정리하는 학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용어로 정리하는 학문. 은행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LTV가 뭔지,
DTI가 뭔지, 그 다음에 자꾸 기준금리 하는데 그런 기준금리는 어디서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트폴리오가 뭔데 이런 것들도, 채권 이런 것들도. 요거 두 개 이해되세요? 여기로 가면 무슨 비율? 대부 비율. 옆으로 가면 무슨 비율?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 여기서는 대부 비율이 몇 프로? 60%. 부채 비율은 몇 프로? 부채 비율은 150%. 사억에 대한 요구니까 150%. 그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하고 합병을 했는데 아시아나항공이 부채 비율이 700%라는 것은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 빚이 몇 배로 많다고? 7배로 많다고. 7배로 많다고.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자기 자산이면 부채가 얼마라고? 700억이라고.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내가 한 300% 된다라는데 좋겠네, 참 좋다, 부럽다 이런 말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관계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관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대부 비율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LTV라 그럽니다. LTV.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금 LTV를 갖다가 서울 수도권에 40% 조정했죠. 70%에서 40% 조정했어. 그럼 5억짜리 집을 있으면 사는데 담보대출 얼마 해줄 수 있다고? 40%란 건 얼마요? 2억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얼마였는데 70%니까 원래는 5, 7이 35, 3억 5천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LTV가 70%일 때는 5억짜리 집 살 때 얼마 해준다고? 3억 5천을 갖다가 대출해 주랬는데 지금 얼마 해준다고? 2억을 해준다 이 말이죠. 이게 LTV입니다. LTV. 대부 비율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것에 대하여 돈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화폐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가치를 말한다고? 자산. 자본이라는 것은 내 지분입니다. 내 돈. 그 다음에 생산재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생산재라는 것은 이건 토지라 보시면 돼요. 토지. 생산재라는 것은 요거는 기초자료죠.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소비재는 뭡니까 하면 요에 뭐 짓습니까? 이렇게 건물 짓죠. 예. 그래서 나는 어디서 소비합니까? 나는 여기 생활해야 되죠. 나는 여기 생활해야 돼. 그 이걸 뭘 한다고? 소비재를 한다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라는 어떤 생산재 역할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런 건물이라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소비재 역할도 한다고. 요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여기 뭐가 됩니까 하면 여기 하나의 상품이 된다 봐야 돼. 상품. 근데 요즘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우리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생산재이지만 얘는 소비재 역할도 합니다. 토지 자체를 놔놓고 여러분들이 무슨 길에서 막 걸어다니죠. 해리단길, 향리단길, 해리단길, 올레길, 갈매길 이래서 토지 자체를 옛날에 뭐였는데 생산재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로 쓴다고? 소비재로 쓴다고.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토지는 생산재이면서도 소비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래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제로가 되죠. 0이 됩니다. 됐나요? 이러한 어떤 수익성 측면을 갖고 있는 것, 이 측면을 말한다고 이걸 우린 경제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측면. 자산도 될 수 있고, 자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재도 될 수 있고, 소비재도, 또는 하나의 어떤 여러분들이 거래하기 위해서는 뭐도 될 수 있다? 상품도 될 수가 있더라. 이걸 우린 경제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자, 기술적 측면이라는 것은 요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냥 단순하게 공간, 자연, 위치, 그냥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 환경.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은 두 개로 나누더라. 어떻게?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 여러분들이 활동상에서 쓰는 부동산을 뭐라 그러고? 복합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측면, 학자들이 쓰는 것을 우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 이때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보는데 이러한 어떤 복합적으로 보는 개념이 몇 개더라? 세 가지입니다. 법률, 경제, 기술로 보신다 보시면 돼요. 법경기. 법률적 측면에서는 협의하고 광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기술적 측면에서는 공간, 자연, 위치, 환경으로 구성이 되더라. 요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착물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정착물. 정착물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민법상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민법 99조 1항에 보시면은 민법상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되어 있어요. 민법상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예를 들어서 토지란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토지란 것은 정착물이란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한 필지의 토지라 볼게요. 한 필지 토지 이걸 갖다가 나는 매매를 했어. 동부상권에 점심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옆에 토지를 한번 잘 보러 갔다가 토지가 마치 땅이 좋은 게 있어갖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매도자라 그러죠. 이러한 토지를 파는 사람을 말한다고 매도자.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매수자라 그럽니다. 매수자. 토지를 파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매도자. 살라고 하는 사람은 매수자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 한 필지에 대한 토지를 샀는데 토지에 보니까 여기에 뭐 어떤 돌담도 있고 토지에 보니까 이렇게 돌담도 이쁘게 있고 개천 강물도 좀 흐르고 그 다음에 이런 나무 과실나무도 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하더니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정착물.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정착물 내가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은 나 매수자한테 이게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넘어온다. 매수인한테 토지와 더불어서 내한테 같이 넘어야 되는 게 이게 정착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착물이란 것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매수인한테 토지와 더불어서 같이 넘어와 줘야 되는 것을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돌담 이런 것들, 국어. 이제는 또랑이란 말 쓰지 마세요. 오늘 딱 학원에 온 이상 이제부터는 또랑이란 말 쓰시면 안 돼. 국어란 말 쓰셔야 됩니다. 국어. 인공적인 수로 이런 것들 국어. 그 다음에 미분리 과실. 아직 익지 않은 뭐 사과나무 이런 것들, 수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년생 식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연식생 이런 것들. 제비가 씨를 뿌려가지고 겨울에는 죽었다가 봄 되면 다시 피어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다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자, 매수인한테 온다 안 온다? 이런 것들 매수인한테 온다 안 온다? 토지를 산 매수인한테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소유권이 당연히 넘어야 되겠죠. 자, 넘어야 되는 정착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은 종속정착물이라 그래요. 뭐란다고요? 매수인한테 넘어야 되는 것들을 뭐란다고? 종속정착물이라는데 토지를 매매할 때 매수인한테 넘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토지를 매매할 때 매수인한테 넘기지 못하는 것을 그걸 뭐란다고? 그걸 갖다 우리는 독립정착물이라고 합니다. 뭐란다고요? 독립정착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토지를 매매할 때 독립정착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독립정착물로 구성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하면 첫 번째는 건물입니다. 건물. 토지에 내가 사고자 하는 토지에 이렇게 해서 뭐 식당 건물이든 건물이 하나 있어. 이 돌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따로 그래야 돼요. 따로.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개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토지 건물을 어떻게 한다고? 따로 그래 하셔야 돼요. 따로 그래요. 그래서 건물은 이거는 대표적인 뭐가 됩니까? 종속정착물이라 봐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토지를 딱 이렇게 매매하는데 보니까 요런 나무들이 있긴 한데 요런 나무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철조망을 딱 이렇게 치놨어. 그래갖고 자기 명찰을 딱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요걸 껍데기 벗겨갖고 자기 이름 김아무개 이렇게 적어놨어. 이렇게. 요런 나무들이 보일 거예요. 요런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여러분이 놀라시면 안 돼. 이런 거는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우리는 명인방법이라 그럽니다. 뭐란다고요? 명인방법이라 그래요. 미블리가시나 수목이 있긴 한데 뭐에 대해 있으면 명인방법에 의해서 의한 미블리가실, 그 다음에 수목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독립정착물이라고 그래요. 놀라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수목의 집단을 자기 것으로 표시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에서? 명인방법. 두 번째는 이런 수목의 집단을 등기를 하게 돼요. 등기. 등기하게 되면 임목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된 임목. 그 다음 네 번째,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농작물. 여기에서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고구마 밭입니다. 고구마 밭에서 이렇게 해서 고구마를 막 캐난 것이 여기 한 거 있어. 돌아가면 안 되겠죠. 이런 농작물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독립정착물이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정착물에서는 종속정착물과 독립정착물로 나누더라. 이때 종속정착물이라는 것은 매수인한테 따라가는 것들. 독립정착물이라는 것은 나는 못 간다. 너가 토지를 매매했다 하더라도 나는 데려가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독립정착물이라 봐야 돼요. 4개. 건물, 그 다음에 명인방법에 의한 미분리과실 및 수목, 그 다음에 등기했죠. 등기해버린 임목, 그 다음에 농작물 이런 것들은 독립정착물이라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아예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라는 거 3가지 있죠. 동산. 동산이라는 거 3개 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정착물이 아니야. 첫 번째 누구 거? 임차인 거. 임차인이 설치해놓은 임차인 정착물. 임차인이 설치해놓은 임차인 정착물은 이거는 정착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이나 거래 가사를 위해서 선반 같은 거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땅을 토지를 빌린 임차인이 여기다가 뭐 선반 이런 거 막 설치해 놨어. 이런 것들. 농막 이런 거 막 설치해 놓죠. 농막에다가 막 선박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동산이라 봐야 됩니다. 정착물이라 볼 수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시로 심어놓은 거. 가식중이 수목. 임시로. 내가 토지를 빌려갖고 여기다가 나는 큰 식당을 하나 하는데 식당 앞에다 내가 큰 나무를 손님들 때문에 큰 나무를 이렇게 설치해놨어. 이런 것들. 식당 손님 유치하기 위해서 뭐 큰 나무, 식당 앞에 큰 나무 설치해놓은 거, 임시로 심어놓은 거 있죠. 가식 중인 수목 이런 거는 정착물이 할 수 없고 이런 동산이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작해버렸죠. 이미 그 밭에서 경작해버린 경작된 수확물. 경작된 수확물은 누구 겁니까? 이거는 경작자 겁니다. 이런 것들은 동산이라 봐야 됩니다. 동산. 자, 정착물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토지와 더불어서 이전돼야 되는 것이, 소유권 이전돼야 되는 것이 이게 정착물입니다. 정착물. 그런데 나는 못 간다는 것이 뭐라고? 독립정착물. 너가 토지를 갖다가 매매했다 하더라도 나는 네 따라 못 간다는 것들이 뭐라고? 독립정착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 건물. 대표적인 것이 건물.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인방법에 둘러싸인 미분리과실이라든가 수목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주인이 따로 있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을 등기를 해버리죠. 등기하게 되면 임목이 되어버립니다. 등기된 임목. 그 다음에 농작물 이런 것들은 독립정착물이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아예 정착물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 아예 정착물이 아닌 것은 임차인 거.
임차인 거, 그 다음에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 그 다음에 경작해버렸죠. 경작해버린 수확물 이런 것들은 아예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된다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커피 한잔 하시고, 자, 조금 쉬겠습니다. 조금 쉬고 토지로 넘어갈게요.